우리 유종열 박사님을 모시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번째가 되는데요. 우리 유종열 박사님께서는 전 뉴욕 주립대 스탠퍼드대 후보연구소 그리고 또 경희대 정치학 교수를 역임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과거에 또 서울시장이라든지 장관 제의를 받으셨던 적이 있었는데 본인께서 다 사양을 하시고 지금까지 굉장히 어떤 관련 한직에 욕심이 없으신 상태에서 청렴결백하게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한미동맹 글로벌 코리안 총연대 총재를 맡고 계시면서 지금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많이 이제 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버들도 여러 번 우리 총재님의 단체에서 활동하는 방송에 참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훌륭하신 데 반해서 지금 많이 알려지신 그런 상태는 아니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매우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번에 책을 출판을 하셔서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강국으로 키웁시다라는 그런 주제의 제목의 책을 저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한민국이 과연 5대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있는지 그 가능성 전략이 어떤 것인지를 들으면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저 주사파 세력에 의해서 휘청휘청되고 공산화 직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극복하고 5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계속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적 계몽을 통해서 그 정신적 어떤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 이후에 순서를 우리 총재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나눠드린 책자 요지에 써있지만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강국으로 키웁시다라는 책을 왜 출판했느냐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틈이 나시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대한민국을 세계 마이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강국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쓴 동기도 있지만 목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대한민국이 너무나 세계적으로 쪼그라들어서 작은 나라로 돼 있구나. 우리 대한민국을 좀 키울 수가 없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배제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패기가 자꾸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강국으로, 세계 강대국으로 만들자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표현할 계기가 없었는데 얼마 전에 작년입니다만 일파만파라는 단체에서 저를 보고 총재로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리 갔습니다. 총재역을 쭉 하면서 보니까 우파끼리는 전혀 단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각 단체별로 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그러지 남하고 이렇게 협동할 생각도 안 하고 남 밑에 가서 같이 협력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즉 현 정부를 밀어내고 우파적인 정권을 수립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건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이러한 거시적인 목표를 쉽게 이뤄낼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정권적인 차원에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권력을 내가 잡자 네가 잡자 하는 싸움을 하면은 결국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기지 우리 국민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식을 좀 바꿔서 국가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밀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강국으로 만들자는 책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이제 써서 여러 사람한테 나눠줬더니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흥분하고 막 지지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가 5대 강국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단군 조선 이후에 계속 이어진 국가입니다. 근데 단군 조선이 창립된 것이 서기 기원전 2330년입니다. 근데 중국이 첫 나라로 알려진 요 나라가 건국된 것도 그 시기에, 같은 시기에 건국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건국된 중국은 오늘날 인구가 15, 실제 인구는 16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라는 큰 국가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인구 5,200만, 북한은 2,500만 전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같은 시대에 비슷한 땅덩어리에서 세운 나라가 하나는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로 됐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위축이 되고 쫄아들었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옹졸해요. 옹졸해. 의식구조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사리사욕에 너무 깊이 빠져 있고 당리당략에만 너무 입술했습니다. 국가를 키우고 국력을 강화해야겠다는 이런 거시적인 안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쫄아들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쫄아든 인맥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쫄아든 국가로 살아남을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스왈드 스팽글러라는 독일의 역사학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세계 역사는 유럽 중심 역사에서 미국 중심 역사로 서서히 바뀌어갈 것이다. 그러다 그 역사는 또다시 환태평양 지역 역사로 바뀌어갈 것이다. 그 환태평양 지역 역사가 되면은 우리 동아시아가 크게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더 크게 되면은 아마 아시아가 중심이 되는 그 시기도 오겠죠. 이러한 역사를 쭉 훑어보면서 저는 대한민국이 이러한 세계사의 맥락에 서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환태평양 지역, 동아시아 지역의 시대가 올 경우에는 대한민국도 세계적으로 큰 국가, 세계 강대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대한민국이 그러면 그러한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저절로 세계 강대국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할 수 있는 것이 세계의 역사 흐름이 과거에는 일반 산업, 일반 농업 이런 데서 중심이 됐지만
몇십 년 전부터는 첨단 과학이 우리 인류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럼 첨단 과학의 시대가 왔을 경우에는 어느 나라가 이 세계를 지도하겠느냐?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는 인구가 많은 나라기보다는 두뇌가 좋은 나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계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이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 국민들은 역사적으로 근친 결혼을 금지해 왔습니다. 이 근친 결혼을 금지하게 되면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유전자 중에서 남자와 여자 결혼했을 때 그 남자와 여자의 장점만 하고 그 아들과 딸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친 결혼을 안 하게 되면 그 자식들이 아주 우수한 자식들로 자꾸 이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근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자식들은 유전자 중에서 열성 유전자를 다 이어받게 됩니다. 열성 유전자를 이어받게 되니까 머리도 나쁘고 체력도 나빠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 사람이 두뇌가 얼마나 좋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계의 첨단과학, 전자산업 이런 것을 갖다가 주도해온 것이 미국과 유럽의 일부 국가와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한국이 첨단 산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IT 산업에 뛰어들기 시작한 이후로 불과 20년 만에 대한민국이 전자칩 생산에서 세계 첨단 국가가 된 겁니다. 이만큼 머리가 좋다는 겁니다. 첨단 산업이라는 것은 머리가 나쁘면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첨단 산업에 앞장을 쓸 수 있는 것이 한국입니다. 이 첨단 산업에 앞장을 서게 되면 우리가 전 세계를 주도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수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체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것입니다. 자, 요새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밖에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면 전 세계 체육대회에서 한국이 항상 3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항상. 인구는 조금의 나라인데. 1988년 올림픽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4등을 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 후에 다른 올림픽 대회에서도 우리나라가 7등, 8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저히 보통 사람의 머리에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근친결혼이라는 계율을 통해서 항상 근친결혼을 금지해왔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훌륭한 두뇌와 훌륭한 체력을 타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첨단과학 시대에는 세계의 선두 국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우수한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일반인들이 옹졸한 생각과 이기심만 가지고 또 당리당략적 욕심만 가지고 이 국가를 통치하기 때문에 국가가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가장
전형적인 예가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나서 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에 사시면서 만족해하는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기 서울 시내 이렇게 다니다 보면 큰 빌딩마다 전부 다 임대 하우스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그 광화문 쪽에 큰 빌딩에 사무실 하나 얻으려고 갔더니 1년 반 내지 2년 반에 기다려야 사무실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항상 되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고 싶으면 가요. 그건 뭐냐?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퇴보하고 있고 우리나라 살기가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요인들을 악의적인 요인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큰 나라로 발전할 수가 없고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든 간에 현 정부가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막아야 됩니다. 이거 막지 않으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이 안 망했습니까? 망했죠. 왜 망했어요? 통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통치를 잘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다 안 다음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세계 강대국 또는 세계 5대 강국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마지막 관점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에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대한민국의 공산화는 철저히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집권층에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산당입니다. 종북 좌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막아내지 않고는 우리나라를 세계 5대 강국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공산화를 철저히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은 우수한 두뇌와 우수한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 우수성을 최대로 함양해야 됩니다. 이 민족적 우수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성을 갖다가 개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학술, 문화, 예술 분야의 능력도 세계 첨단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스포츠 활동에서도 세계적인 능력을 발휘하도록 정부가 도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서는 한미 혈맹을 강화하도록 원교 근공정책을 강화해야 됩니다. 원교 근공정책이라는 것은 중국의 진나라 왕이 만든 정책인데 이것은 가까이 있는 적대국을 다 제거하고 멀리 있는 우리를 지지하는 국가와 동맹을 강화하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국가는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 가장 우리를 많이 지지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일본 식민지에서 구해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또 대한민국을 거국하도록 도와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6.25 사변 때 대한민국을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어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대 6.25 사변
한국을 겪고 나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는데 50년 만에 대한민국이 1인당 GNP에서 세계 7대 강국이 되도록 만들어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의 복음을 한국에 전달해 준 것이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면요,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좀 불리한 정책을 하려고 그러면요, 하원의 의원들 들고 일어납니다. 어떻게 한국을 그럴 수가 있느냐. 그만큼 미국 사람들은 한국을 지지하고 있고, 또 한국이 자기들을 지지하는 믿을 수 있는 국가라는 걸 그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사회 풍토를 적극 함양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조국이 그 여러 가지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문회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실을 보니까 아유 너무 창피해요. 자기 아들 딸한테 그 나쁜 짓을 다 했구만. 그 사람들 그냥 특별 혜택을 줘서 이렇게 맡기고, 아니 어떻게 서울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그런 짓까지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많은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이게 완전히 불법적인 탄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면 이제 머지않아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미국과는 저기 소련과는 달리 북한을 적극 지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적극 지지하기 시작한 이유는 자기들이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북한 쪽에 있는 땅을 좀 뺏어가려고 하는 음흉한 생각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짓을 못하도록 미국이 지금 막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느냐 하면 중국의 지금 각 성이 부도 위기에 다 처해 있습니다. 각 성이 부도 위기에 처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 망하는 거죠. 소련처럼. 그리고 HSBC 그 은행도 홍콩에 있던 것을 다 빼서 싱가포르를 빼고 다 저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중요한 은행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중국의 외환을 제공해 줄 만한 국가가 없는 겁니다. 독일도 중국의 큰 은행을 세워놓고 거기 그 은행을 통해서 중국에다 많은 돈을 빌려줬는데 요새는 독일 은행 자체가 지금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위기가 닥칠 때는 이제 아마 중국도 꼴깍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제가 클린턴 대통령한테도 얘기했지만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다 파괴해라. 그리고 김정일이를 폭사를 시켜라.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클린턴 대통령을 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김영삼 대통령한테 우리가 지금 영변을 핵폭격을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김정일이를 죽이려고 한다. 암살하려고 한다. 이렇게 폭사시키려고 한다. 그랬더니 김영삼 대통령이 그걸 우리 내부 민족 간의 문제니까 미국에서 간섭하지 마셔. 그러고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클린턴이 그걸 집행을 못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김영삼이 클린턴 대통령의 그 정보를 전부 다 이북에다 남겨줘 버렸어요.
그래서 이북이 김정일이와 지금은 김정은입니다만 그 사람들의 숙박 시설을 갖다 지하로 해놨어요. 그런데 지하 15m쯤 있다 보니 25m까지 내려갔다고 그래요. 미국이 이제 그걸 알고서 지금 그 벙커 트러스트 그 폭탄을 갖다가 만드는데 그걸 개발했는데 그게 지하 65m까지 빨리 뚫고 들어가서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북이 아무리 뭐 멋진 그 지하 벙커를 만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치밀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